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단다고요? 말이 됩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협상장에서 당황하는 모습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트럼프가 탁제를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참모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회의실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던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권리를 요구하는 나라.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나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고 동맹의 룰이 송돌이 재흔들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드러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8,000% 1조 5후 200억 원, 15% 상한 백악관 협상실에 던져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사 전략가로 살아왔지만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어요. 미국 측 브리핑북에 인쇄된 차가운 숫자들. 한국 대표단의 펜끝이 멈춘 채로 10초가 흘렀습니다. 그 10초가 70년 동맹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죠. 펜타곤 4층 3명 6시 20분이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운 홍소리만 들리던 분석실에서 갑자기 제 동료 마이크를 뛰어들어왔어요. 통슨 이거 봐. 어젯밤 정상회담 결과야. 손에 든 기밀 문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미 반기비 분담 8.3%, 증액 합의 사용 후행 연료, 제철이 눈에 계시 양국 동의. 뭐라고요? 저는 그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 해군 정보 분석 경력상 이런 문서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 협상 결과는 뻔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국이 수용하는 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양국 합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제안했다는 뜻이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 트럼프는 지교하게 돈 얘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왜 공짜로 지켜줘야 하냐고 트위터에까지 올렸던 그 말이죠. 한국이 GDP 대비 2.8%나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독일 1.3%, 일본 1%도 안 되는 대말이에요. 작년 펜타곤 회의에서 트럼프는 단언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하루밤도 못 버틴다고요. 참석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히 귀여워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어젯밤 회담장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입수한 회의록을 보니까 실제 상황은 이랬어요. 트럼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한국 경제 규모를 보십시오. 한국 대통령은 10초간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 침묵에 압도됐다고 했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8.3%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누그러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늘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침묵을 다시 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반문했어요. 뭡니까? 한국 대통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현재 수문 열리기 원전을 운영 중이고 2010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네요. 미국 침묵진들 사이로 당황스러운 시선이 오갔어요. 펜을 굴리던 소리가 또 그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였거든요. 국무부 보좌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보좌관은 달랐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동맹 기여들을 고려하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같은 미국이지만 부차별로 반응이 완전히 갈렸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탁자 위에서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췄어요. 그의 생각할 때 특유 습관 말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 손가락의 시선을 집중했죠. 5초가 흘렀습니다. 길고 긴 5초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야. 그동안 한국의 대답은 항상 마침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심표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폴란드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 요구에 대해 그러나라고 답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죠. 제가 25년간 봐온 협상 패턴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에게 권리를 요구했어요. 돈을 더 내면서도 말입니다. 숫자가 먼저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권리가 마지막에 판을 뒤집었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양측은 반기비 증액과 더불어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향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저는 그 한 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8.3% 증액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받는 동맹에서 주는 동맹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조건 거는 파트너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백악관 그날의 10초 침묵이 동맹 70년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동료 스티브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톰슨 씨에는 켜봐, 지금 당장. 저는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속보 한국, 미국과 핵에너지 혐역놈의 개시. 붉은색 속보 자막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앵커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제 심장이 두 박자나 건너뛰었습니다. 정말로요? 25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헤드라인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미국국 요구 동맹국 수용 이런 식이었는데 말이죠. 급하게 다른 채널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BBC 한국에 대담한 제한 아시아 동맹 구조 변화, 예고 NHK 한미 원자력 협력놈에 일본에 미칠 영향 주목, 파크스 노주, 한국의 핵권한 요구 트럼프 정보 딜레마.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과거 사례들을 급히 뒤져봤습니다. 독일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 없었어요. 일본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캐나다는 전부 없었죠. 70년 동맹사에서 예스만이 공식이었습니다. 예스 선생님 혹은 예스 대통령님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예스 그러나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급하게 사무실로 향했어요. 펜타곤 복도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바쁜 분위기였죠. 엘리베이터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는 분인데 이날은 달랐어요. 톰슨, 이거 큰일이야. 상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 어떤 난리요? 외교위원회 긴급 소집됐어. 공화당이 발근했다던 건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 상원 하트 빌딩이었어요. 외교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어요. 공화당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조건을 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70년간 우리가 한국을 지켜왔습니다. 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핵권한을 달라고요. 이건 배신입니다. 회의장이 옹성거렸어요.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사실 관계부터 정확히 합시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기준 2%를 훨씬 웃도는 수치예요. 독일은 1.3%, 일본은 1%도 안 되는데 말이죠. 숫자가 나오자 공화당 측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주당 의원이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1988년부터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공화당 의원이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다? 똑같은 동맹국인데요. 일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논리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회의장이 둘로 갈라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한쪽은 감정적 반발, 다른 쪽은 논리적 접근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난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같은 정부 안에서 말이죠.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면 국방부는 달랐어요. 한국의 군사적 기여도와 원전 기술력을 고려할 때 논의할 여지는 충분하다. 같은 미국 정부인데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워싱턴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의 핵권한 요구 동부가 균형에 미칠 위험. 저는 그 보고서를 구해서 밤새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온통 추측과 우려만 가득했죠.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일본이 불안해할 것이다.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전부 가정법이었어요. 구체적 근거는 하나도 없었죠. 더 가관인 건 보고서 말미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누가 이 보고서를 의료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고서의 배경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 로비스트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워싱턴에서 25년을 살아본 제가 봐도 이건 노골적인 현재 작업이었어요.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막으려는 음지의 활동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질투야.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걸 막으려는 시도였어요. 70년간 유지해온 서열을 흔들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 여론은 달랐습니다. CNN에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재처리 논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58%, 반대 24%, 모르겠다 18%. 과반수가 한국을 지지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72%가 찬성했죠. 길거리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국이잖아요. 일본이 갖는 권리를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있나요? 한국 원전 기술 정말 뛰어나던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치권보다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였어요. 한국과의 딜 정말 멋진 윈윈이다. 그들은 더 많이 내고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를 얻는다. 이게 바로 아토 오브 딜이야. 140자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었어요. 트럼프조차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였죠. 그 트윗이 올라온 후 워싱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본 동맹국들은 모두 수동적이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능동적이었어요.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책임도 지겠다고 나선 거죠.
이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어요. 성숙한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에는 앵커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맹 패러다임의 변화. 맞았습니다.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보호자, 피부호자에서 파트너 대 파트너로 말이죠. 저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요. 한국이 정말로 어떤 나라인지, 왜 이런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25년 분석관 경력으로 봐도 한국만큼 흥미로운 대상은 없었거든요. 워싱턴이 떠들썩했던 그 일주일이 제게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건을 제시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결코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한국이 왜 제철이 권한을 요구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워싱턴이 뒤집인 걸 본 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원전 기술부터 파악해야 한다고요. 펜타곤 에너지 분석실 오전 8시였습니다. 저는 한국 원자력 관련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쌓아놨어요. 25년 분석관 생활 중 이렇게 두꺼운 자료 덤비는 처음 봤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현황 우비에러목기 운영 중 총 전력 생산량의 30% 담당. 이섬 윤디었기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미국은 93기로 세계 1위였지만 인구와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섬유업기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가동률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평균 가동률 증보 먼지의 2%, 미국 원전 평균 가동률 99.3%, 일본 원전 평균 가동률 68.5%,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고 미국보다도 높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주 결과 2009년 UAE가 원전 4기 건설 사업자를 공개 입찰로 모집했었어요. 세계 원전 강국들이 모두 참여했죠. 미국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프랑스 아레박 컨소시엄, 일본 미쓰비시 컨소시엄, 한국 한전 컨소시엄. 그 결과는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는 거예요. 원전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이었죠. 저는 당시 경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기술 평가에서 한국이 최고점을 받았어요. 특히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에서 압도적이었죠. 한국의 APR 1400은 후쿠시마 사고를 반영한 최신 안전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 수소 제거 장치, 코어 캐처까지. 기존 원전들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이었어요. 프랑스 전문가가 남긴 평가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PR 1400은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보다도 뛰어나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원전 종주국이라는 프랑스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건설 속도였습니다. 한국 제한 60개월 내에 완공. 프랑스 제한 84개월 예상. 미국 제한 96개월 예상. 일본 제한 90개월 예상.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23년이나 빨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이미 국내에서 APR 1400을 건설 중이었거든요. 신고리 3호 4호기 말이죠. 검증된 기술과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었죠. UAE 입장에서는 선택이 쉬웠을 거예요.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한국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바라카 원전의 건설 과정도 아주 추적해 봤습니다. 2012년 착공해서 2002년 1호기가 완공됐어요. 약속한 60개월을 지켜낸 거죠. 현재 4기 모두 완공되어 가동 중이었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의 평가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고 품질의 원전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이었거든요. 파이로 프로세싱. 이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어요. 기존 재처리 방식은 화학적 방법을 써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냅니다.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순도도 높은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달랐어요. 전기 화학적 방법을 써서 여러 원소가 섞인 상태로 추출합니다. 핵무기로 전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처리 효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일본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었어요. 한국이 가장 앞서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재처리 권한을 못 가진다고 더 황당한 건 일본과의 비교였어요. 일본은 1878년부터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술력은 한국이 더 뛰어났어요. 일본의 로카츠무라 재처리 시설은 1993년 착용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았거든요. 30년째 건설 중이었죠. 반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권한은 일본이 갖고 기술은 한국이 더 뛰어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을 미국 기밀 문서에서 찾았어요. 1988년 한일 원자력 협정 비교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였죠.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재처리 권한 부여는 소련 견제 차원에서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우리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일본에게는 권한을 줬던 이유가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냉장시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안 준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독립적이 될까봐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침 위로 올랐어요. 이건 안보가 아니라 통제였잖아.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안전성도 검증됐고 경제성도 뛰어났죠. 그런데도 재처리 권한을 안 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서였어요. 이건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기술력과 안전성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불과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문제 30년이면 사용후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한국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보 문제였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미국에게도 손해예요. 그런데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폐기물은 90% 줄고 에너지 자원은 재활용되죠. 이보다 윈윈인 해결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늦었다고 봐야 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가장 안전한 재처리 방식, 그리고 절실한 현실적 필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권한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일본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이 40년 늦게 같은 권리를 요구한 것 자체가 참을성이 대단한 거였죠. 저는 문서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세계 원전의 미래다. 바라카 원전 성공으로 입증된 기술력, 차세대 재처리 기술 확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자립. 한국은 이미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기술력에 걸맞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강국의 자세였어요. 백악관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에 기반한 당당함이었어요. 프랑스 전문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원전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선생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라가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보인 반응은 뭐였나요? 복잡한 문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시대차 고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술력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를 여전히 70년 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실력을 쌓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였죠. 저는 자료실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변할 차례라고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확인한 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워싱턴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사방에서 동시에 말이죠. 펜타곤 복도에서 만난 국무부 관계자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인사나 뭐와 누던 사이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죠. 톰슨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완전히 갈라섰어. 한국 문제 때문에 저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부처 간 갈등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수위가 달랐어요. 오후 3시 국무부 내부 회의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국무장관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요구는 동북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30분 후 국방부에서는 정반대 입장이 나왔죠. 국방장관의 성명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며 충분한 기회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같은 정부에서 정반대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상원과 하원도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였죠.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권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일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회도 정부도 둘로 쪼개진 상황이었어요. 한국 문제 하나 때문에 워싱턴 전체가 분열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워싱턴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핵권안의 위험성 동북아 안보에 미칠 파장. 저는 그 세미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발표자들이 모두 일본 계이거나 일본과 연관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내용도 편향적이었죠.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안보 불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영내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모두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주장들이었어요. 구체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주최 측에 질문했습니다. 이 세미나 비용은 누가 됐나요? 답변은 회피적이었어요. 여러 후원 단체들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조금만 파보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일본 로비 단체들이 뒤에 있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이런 세미나가 하루에 300개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워싱턴 전체에서 말이죠. 일본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총리가 갑자기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공식 일정도 아닌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저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워싱턴에 오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막기 위해서였죠. 일본 총리는 도착하자마자 국회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명씩 만났죠.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뻔했습니다.
한국에게 제철이 권한을 주면 일본이 불안해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교묘한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썼죠. 중국 관영 언론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핵량심, 동북아 평화 위협,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되는 한국의 핵고, 난 요구. 미국은 한국을 통제해야 한다. 노골적인 견제였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경제보복 암시였어요.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북한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남조선의 핵량심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북한이 한국의 평화적 원전 기술을 핵량심이라고 왜곡한 거였죠. 그리고 이걸 중국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의 로비 공세, 중국의 우회적 압박, 북한의 도발까지 한국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미국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죠. 국무부와 국방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이 무너질 수도 있겠어. 사면 초가였어요. 정말로요.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악관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이야기였죠. 대통령님이 한국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 너무 복잡해졌다고 하신다. 트럼프의 트위터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윈윈들이라고 했는데 며칠 후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바뀌었죠.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25년 분석관 생활에서 이렇게 답답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요구는 정당했어요. 기술력도 충분했고 필요성도 명확했죠. 그런데 주변국들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 금요일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40분간 이어진 긴 통화였죠.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 현재가 주제였을 거예요. 전화 통화 직후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재처리 논의는 신중하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눈의 중단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 성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정치가 기술을 이겼구나.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져도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결국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그 주말 워싱턴은 조용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죠. 일본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고 중국은 만족했어요. 미국 내부의 분열도 한국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잠잠해졌죠.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이게 끝일까? 한국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나라일까요?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한국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한국에 다른 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원전 기술력은 확인했지만 그게 다는 아닐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군 전력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면 촉에 몰린 나라가 정말 그냥 당하고만 있을지 아니면 숨겨진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는 걸 말이에요. 사면 촉에 몰린 한국을 보며 답답했던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약한 나라였나? 회담장에서 그 압박들이 너무 쉽게 통했다는 게 의미였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펜타곤 지하 4층 기밀 자료실에서 저는 한국군 전력 평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 군사력 순위 한국 5위. 잠깐 뭐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5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영국이 6위, 일본이 7위, 독일이 8위였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25년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급하게 세부 자료를 찾아봐 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한국 세계 7번째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국 SLBM이요? 한국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SLBM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총 7개국 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비핵 보유국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현모 4-4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0km의 답한 두 분리 가능했어요. 비핵 보유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현모 미사일 시리즈의 성능이 말도 안 됐거든요. 현모이시 사거리 8페니엄2 원형 오차 확률 1의 미네. 현모사 사거리 8페니엄1의 관통력 콘크리트 20mm. 현모 5 사거리 3,000km 답한 두 분리 가능 CEP 1mm라는 건 1km 떨어진 축구장에서 골대만한 표적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콘크리트 오브 플레이어미니피 관통은 어떤 지하 벙커든 뚫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걸 핵없는 핵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 현모기가 없어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보는 순간 정말 말을 잃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실적 최근 3년 250억 달러. 250억 달러라고요? 저는 다른 나라들과 급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독일 120억 달러, 프랑스 180억 달러, 영국 110억 달러, 한국 250억 달러. 한국이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들을 모두 제쳤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세부 계약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22문, FA5 보링설일천 메나 8대, 사우디아라비아 K9 자주포 200문, 노르웨이 K형 자주포 24문, 호주 AS 유질 레드백 장갑차 129대,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2문, 숫자들을 보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든 경우에서 한국이 기존 강국들을 제치고 승리했다는 거였죠. 특히 폴란드 케이스가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는 원래 독일에 러파의 전차를 도입하려나 했었거든요. 70년간 검증된 독일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인터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K2 흡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능이 독일 전차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요. K2는 능동 방어체계, 자동장 전장치, 하이브리드 서스펜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레오파의 HL보다 기술적으로 한 세대 앞서 있어요. 기술적으로 한 세대 앞서다. 독일이 70년간 쌓은 전차 기술을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떨까요? K9 천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였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폴란드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이 선택했죠. 성능을 확인해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분당 6발 속산 능력, 사거리 40km, 완전 자동화 시스템. 독일의 PG 예첨 유천이나 프랑스의 시회사를 보다 뛰어났어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감췄는데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했거든요. 구매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FA5 스텐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부분이 상당했어요. 특히 전자전체계와 무장통합 능력이 뛰어났죠. 폴란드가 유럽 전투기들을 제치고
FAO-10을 48대나 주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혼자 말했어요. 언제 이런 괴물이 된 거야? 한국의 방산 발전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사다 쓰는 나라였죠. 그런데 201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체 개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는 완전히 수출국으로 전환됐죠. 그리고 2025년 현재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불과 15년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국만의 독특한 개발 방식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존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해 핵심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K2 전차만 해도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능동 방어 체계는 이스라엘, 엔진은 독자 개발, 포탄은 미국 기술을 유용합했어요. 전 세계 최고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한 완성도를 달성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이구나. 기술 유용합과 빠른 운용. 이것이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보니 납기가 말도 안 됐거든요. K2 전차 180대를 2년 안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독일이나 스페인, 프랑스라면 최소 4~5년은 걸릴 물량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민수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현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했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에서 축적된 대량 생산 능력이 방산으로 그대로 전이된 겁니다. 이런 통합적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며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강국이었구나. 미국의 그 모든 압박들이 왜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SLBM과 현무 미사일로 무장한 나라,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유럽 전통 강국들을 기술력으로 제친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의 로비나 중국의 압박 정도에 굴복할 일가 없었죠. 저는 트럼프의 2019년 발언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하룻밤도 못 버입니다. 정말 웃긴 말이었어요. 현무 미사일과 SLBM을 보유한 나라,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다른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성능이 더 뛰어나니까요. 성능으로 승부하는 나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이게 바로 2025년의 한국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압박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니 다른 나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었죠. 제철이 권한을 요구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정도 국력을 가진 나라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25년 군사 전략과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군사 전략가로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사고와 기술 혁신,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죠. 사면 초가에 몰린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실제로는 전혀 위기가 아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강한 자는 굳이 힘을 과시하지 않으니까요. 조용히 실력을 쌓고 적절한 때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일본의 로비든 중국의 압박이든 북한의 도발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 앞에서는 공원 메아리에 불과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군사 강국이었어요. 제철이 권한 요구는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늦은 거였죠.
이 정도 실력이면 진작에 요구했어야 했으니까요. 워싱턴이 깜짝 놀란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70년간 보호해주던 나라가 갑자기 조건을 제시하면 나선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였던 거죠.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본과 중국의 견제, 그리고 미국 내부의 혼란을 보면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진 나라라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펜타곤 국제협력실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각국에서 발표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 전 세계 각국의 시각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본 건 독일이었어요. 독일 경제에너지연구소에서 2025년 3월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부터 눈에 띄었어요. 한국 원전 기술력 분석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 저는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APR 1400원전을 집중 분석했는데 결론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현재 유럽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 특히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독일이 한국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한 거였어요. 그 독일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 유럽의 기술 강국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발표한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 원전의 웨이 바라카 프로젝트 성공사의 분석. 프랑스도 한국의 바라카 원전 건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 결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60개월이라는 약속을 정확히 지켜 바라카 원전을 완공했다. 반면 우리의 EPR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예정보다 3에서 5년 지연됐다. 의는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완성돼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가 원전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더 광범위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2025 글로벌 방산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 위스몽 오릭 전투기는 유럽 전통 방산업체들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방산업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의 완벽한 조합,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한국 방산업 성공의 핵심이다. 영국까지 한국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한 거였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어요. 2025년 4월 브리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죠. 한국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핵없는 억제력의 완벽한 모델이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업자의 능력을 구축했다.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이렇게 답했어요. 나토는 한국의 방위 기술과 철학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델이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실제 사례들도 확인해 봤어요. 체크가 2023년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전력을 선택한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흥미로웠어요. 체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이 최고이고 약속을 지키며 경제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올라서 있어요.
다른 차원에 올라서 있다. 체코뿐만 아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독일 러파가 아닌 한국 케이트를 선택한 이유,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이 아시아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K9 자주포 도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K2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만 선택합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까지 유럽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서 하나같이 강조한 건 기술력이었어요. 저는 중동 지역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의 바라카 원전 완공 기념 연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고 품질의 원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우리는 향후 모든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가장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이집트 국방부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은 서방 무기와 대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게다가 정치적 조건도 덜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죠.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 파트너로 삼고 싶은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유럽 주요국들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2025년 5월 한미 재처리 논의가 한창일 때 나온 성명들이었어요. 독일 외무부는 한국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입증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확대를 지지합니다. 프랑스 외무부 또한 프랑스는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를 환영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영국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평화 이용의 모범 사례입니다. 유럽 3대 강국이 모두 한국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심지어 일본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담겨 있었죠. 네덜란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유럽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이미 유럽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인정했구나. 미국만 뒤처지고 있었어.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하고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나토가 한국을 이상적 파트너라고 하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미국만 70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미국 정치권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배워야 할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미국만 여전히 보호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압박도 결국 이런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했어요. 세계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호주의 반응도 확인해 봤어요. 호주 국방부 장관의 레드백 장갑차 도입 발표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AS21 레드백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과 가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른 경쟁국들은 어땠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 호주까지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으로 실로에서 앨성으로 그리고 개방적 자세로 말이죠. 반면 미국의 상황은 어땠나요? 내부 분열, 과거 인식의 매몰, 일본의 로비에 흔들리는 모습,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25년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말이에요. 세계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이죠. 미국이 변해야 할 때가 왔어요. 70년 전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말이죠. 한국은 이미 세계의 인정을 받은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현실을 인정할 차례였어요. 세계가 이미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전 세계의 반응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요. 독일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하고, 나토가 이상적 파트너라고 하고, 유럽 각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펜타곤에서 급비 보고서 하나가 완성됐어요. 제가 25년간 본 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2002손보. 저는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며 유사시 단독작전 수행이 완전히 가능하다. 단독작전 가능이라니 보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으며 SLBM 보유호 2차 억제력까지 확보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는 공식 결론이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동등한 군사 파트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오후 3시 펜타곤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흥미로워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됐군이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국무부는 달랐습니다. 국무부에서 급하게 반박 문서를 만들어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한국의 과도한 독립화가 미국 영향력에 미칠 위험 분석. 그 문서의 핵심 논리는 이거였어요.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적절한 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치가 떨렸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라 질투잖아.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문제를 놓고 공청회가 열린 거예요. 그것도 긴급히 말이죠. 저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70년간 유지해온 관계의 전제가 무너진 거니까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1988년부터 제철이 권한을 가졌는데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있나요? 회의장이 옹성거렸어요.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된 거죠. 공화당 의원이 반박했어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별개입니까? 똑같은 동맹국인데요. 일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논리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때 한 민주당 의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1.0%, 일본 1% 미만과 비교하라 해보십시오. 누가 더 동맹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나오자 공화당 측이 조용해졌어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공화당 의원이 참모에게 중얼거렸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제야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지? 참모가 답했어요. 아마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논의에 대한 미국인 의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찬성 61%, 반대 24%, 모르겠다 15%.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나온 거였어요. 길거리 인터뷰 영상도 나왔습니다. 20대 대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짜 친구잖아요. 일본이 갖는 권리를 한국이 못 가지 이유가 있나요? 30대 회사원도 비슷했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던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40대 주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평하게 대우해야죠. 한국이 더 많이 내면서 권리는 못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구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였어요. 처음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던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였어요. 한국과의 뒤를 다시 봤는데 정말 멋진 윈윈이다. 그들은 더 많이 내고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를 얻는다. 이게 바로 진짜 협상이야. 트럼프조차 현실을 받아들인 거였죠. 그 트위트 이후 워싱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와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입니다. 그들과의 협력 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반면 국무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복잡한 문제이므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죠.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여론의회,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든 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5년 분석관 생활에서 이런 극적인 인식 전환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보호해줘야 할 나라에서 함께 갈 파트너로 도움받는 동맹에서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주말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였어요.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쌓아왔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당한 요구를 했으며 결국 인정받는 데 성공한 거였죠. 이제 남은 건 미래였어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한국이 갱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보기로 했어요. 분명 더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미국 내부의 변화를 목격한 후 몇 주까지 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원자력 에너지 기구 회의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온 거예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NIA와 함께 2025 신원전 로드맵 컨퍼런스의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공동의장이요? 한국이요. 지금까지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원전 종주국들이 주도해 왔는데 한국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참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인정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청장도 비슷했어요. 한국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회의에서 암전이 듣기만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의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죠. 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회의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다룰 주제들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차세대 원전 기술, SMR 개발, 안전성 강화 방안, 핵연료 순환, 폐기물 처리 국제 협력 체계 그런 데에 가장 주목받는 세션이 바로 한국이 발표할 파이로 프로세싱과 지속 가능한 핵연료 순환이었어요.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발표 자료 요약본을 보며 경탄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90% 감량, 기존 재처리 대비 해왕 확산, 저항성 300% 향상, 연료 재활용으로 우라늄 자원 효율성 95% 개선.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차세대 원전 기술의 선도국이라는 걸로.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 더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확대가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는 거였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과 핵연료 순환 분야에서 한국의 선독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한국의 선독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 모든 변화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록해낸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한국과 미국은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원자력 협력 협정틀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요구가 현실이 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백악관 회담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8.3% 반기비 증액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재처리 권리를 요구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요구를 무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한국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실력과 세계 정세를 말이죠. 8.1% 컨퍼런스가 개최됐던 날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오신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게 됩니다. 유창한 영어로 당당히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정한 존경의 박수였죠. 각국 대표들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체코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체코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원전 건설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도 비슷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차관의 발언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모든 발언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25년 전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상황이 됐죠.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션은 역시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발표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의 발표를 보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안전성과 환경성까지 고려한 완벽한 솔루션이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반응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 박사가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기술 공유야말로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핵심입니다. 독일 전문가도 질문했습니다. 독일도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와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였어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나누려는 한국의 철학이 느껴졌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파리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그 선언문에는 한국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차세대 원전 기술과 지속 가능한 핵연료 순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으며 국제 원자력 에너지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선언문을 보며 지난 8개월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가장 중요한 건 자세였어요. 책임감 있는 자세,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자세 말이에요. 한국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권리를 요구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겠다고 했죠.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제안했어요. 이런 성숙한 자세가 결국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부산과 미국의 대응 방안.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다.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5년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서 내린 최종 결론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정말 놀라웠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거였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세계의 인정을 받아냈어요. 이제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원전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리더였고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성취를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세계와 나누려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25년 분석관으로서 한국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따뜻한 선생님이었죠. 파리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한국과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 정말 기대되는 미래였어요. 저는 보석 출신의 미국인이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리더라는 거려. 기술력과 책임감, 개방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진정한 글로벌 리더 말이에요. 25년 전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 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길에서 한국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를 함께 데려가려 했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세계의 중심에 선 한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저는 그 미래의 목격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쌓았고 적절한 시점에 당당히 권리를 주장했으며 마침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전 기술 세계 최고 군사력 세계 5위, 방산 수출 250억 달러.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며 권리를 요구하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나누려는 성숙한 자세였습니다. 70년 동맹사에서 예스. 그런데라고 말한 첫 번째 나라 한국. 보호받는 동맹에서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로 거듭난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다룬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